유치원 시절은 에즈라에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남자인 유치원 친구에게 반해 여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물어보며 성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죠. 에즈라는 언어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에즈라의 유치원 선생님은 호흡 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오페라 트레이닝을 권유했습니다. 2001년 에즈라는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화이트 레이븐에 출연했고 훈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말 더듬이는 사라졌죠. 오페라 출연 경험은 에즈라의 자아 형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에즈라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어린이 합창단에 가입했지만 변성기가 오면서 연기로 관심을 옮깁니다. 호보켄에 살았던 에즈라는 기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가 오디션을 보곤 했죠. 고 엘리자베스 스와도스 감독의 브로드웨이 쇼 러너웨이즈에 캐스팅된 에즈라는 백스테이지에서 한 소름 끼치는 남자에게 명함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에즈라를 안토니오 캠포스 감독에게 소개해주며 영화계로 입성시켰습니다. 안토니오 캠포스 감독은 두 동급생의 죽음을 우연히 카메라에 담아 추모 영상을 만들게 되는 로버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애프터스쿨의 주인공으로 에즈라를 출연시켰습니다. 애프터스쿨은 칸에서 초연됐는데 에즈라는 당시 14살의 나이였음에도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내면의 심연을 숨기고 있는 소년 로버트를 기막히게 소화해냈죠. 에즈라는 이 작품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며 까다로운 캐릭터 연기를 잘 해내는 인디 영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에즈라는 지하철에 있는 자신에게 베토벤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베토벤이 울면서 자신이 쓴 교향곡 4개가 별로라고 말하자 에즈라가 5개를 더 쓰라며 격려하는 꿈이었죠. 에즈라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꿈을 꾼 에즈라는 자신의 작품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남들이 보기에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모든 예술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영화 데뷔 및 베토벤에 대한 꿈을 꾼 후 에즈라는 영화에 푹 빠져 배우 경력에 대한 집중, 시험에만 초점을 둔 학교 교육에 대한 무관심, 청소년 직업 배우로서 또래 친구들과 멀어지는 교우 관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학교를 중퇴합니다. 에즈라는 애프터스쿨을 비롯해 시티 아일랜드, 부모님 몰래 담배를 피우며 뚱뚱한 여자에게 패티시가 있는 빈스 주니어, 어나더 해피데이, 오만한 마약 중독자 엘리엇 등 눈치가 빨라 양육이 까다로운 아이 역할에 종종 캐스팅되곤 했습니다.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서도 애정없이 의무감으로만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기민하게 알아채고 삐뚤게 자라는 케빈으로 등장했죠. 린 램지 감독의 케빈에 대하여는 모성애가 없는 어머니 에바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머니에게만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케빈이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면서 망가뜨린 한 여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영화입니다. 케빈에 대하여는 제작비를 모으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배우들 사이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의 소년 배우들이 케빈 역을 원해 테이프를 보냈죠. 캐스팅 완료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린 램지 감독은 에즈라를 처음 보자마자 신이시여, 대체 누굴 보내신 겁니까? 라고 감탄하며 에즈라를 캐스팅했죠. 에즈라는 케빈을 연기해내기 위해 자신의 정신 속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으려고 촬영 시작 3개월 전부터 잠을 조절했습니다. 극한의 몰입을 위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어머니와의 대화도 자제했죠. 경력 내내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는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떠올리는 건 역할에 방해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케빈에 대하여가 칸 영화제에서 상영될 당시 어머니는 에즈라의 옆에 앉아 함께 관람했는데 살인마 연기를 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라는 케빈 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법에 큰 감사를 느꼈죠. 케빈에 대하여는 에즈라를 라이징 스타로 굳혔습니다. 에즈라는 영화 후반부부터 등장했음에도 18살의 나이에 메소드 연기를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비평가들의 쏟아지는 찬사를 받았죠. 케빈에 대하여 출연은 에즈라에게 수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본인이 집필한 소설을 각색한 영화 월플라워가 있었죠. 월플라워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찰리가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소신있게 살아가는 샘과 패트릭 남매를 만나 세상을 만끽하는 법을 배우는 청춘 드라마입니다.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은 패트릭 역 캐스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패트릭은 주인공에게 갈 시선을 뺏지 않을 만큼의 유머 감각을 지님과 동시에 쿨하고 멋진 남학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즈라는 이러한 패트릭 역할의 찰떡인 배우였습니다. 그렇게 에즈라는 청소년 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패트릭을 연기했죠. 에즈라는 영화 속 찰리와 같은 나이일 때 친구의 추천으로 월플라워를 읽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영화 대본을 발견했는데 어떤 멍청이가 훌륭한 문학작품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감독이 원작자 스티븐 크보스키임을 알게 된 후 좋아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에즈라는 영화 속에서 로키 호러 픽처쇼 연기를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의 조기 교육이 큰 도움이 됐죠. 에즈라의 여자 형제인 케이틀린은 부모님이 데이트를 하러 간 날 밤 친구로부터 로키 호러 픽처쇼를 빌려와 동생에게 보여줬습니다. 에즈라는 케이틀린에게 이 영화를 본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 겨우 볼 수 있었는데 뇌가 폭발하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로키 호러 픽처쇼의 프랭크 앤 퍼터 역을 맡은 팀 커리는 에즈라의 장래희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즈라의 패트릭은 월플라워에서 팀 커리와 같은 프랭크 앤 퍼터 역을 맡아 쇼를 멋지게 해냈죠. 이렇듯 에즈라는 10대만의 쾌활함과 우울함을 넘나들며 출연진 중 가장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여 비평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영화는 제작비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했습니다. 2012년 월플라워의 프레스 투어 동안 에즈라는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에즈라는 LGBTQIA+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졌고 퀴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죠. 에즈라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해하게 돼 2018년 자신의 정체성을 논 바이너리로 재정의하며 대명사 또한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라는 독특한 레드카펫 착장으로 유명한데 이는 에즈라의 여자 형제들이 메이크업을 해준 후로 시작됐죠. 에즈라는 어렸을 때 여자 형제들과 함께 머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한 채 레모네이드를 팔곤 했습니다. 에즈라의 파격적인 레드카펫 의상과 신선한 메이크업은 여러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독보적인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에즈라는 프랜차이즈 영화 주연으로 발돋움합니다. 해리포터의 광팬이었던 에즈라는 스핀오프인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크레덴스 역으로 캐스팅되며 위자딩 월드에 소속됩니다. 시리즈에서 비밀에 꽁꽁 쌓인 캐릭터 배역을 따내기 위해 에즈라는 CIA 수준의 오디션을 받고 캐스팅 확정 소식을 듣자 뉴욕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춤을 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에즈라는 어린 시절 언어장애와 성정체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씩 해리포터 오디오북을 들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장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줬고 에즈라의 작품 활동에 있어 끊임없이 영감을 줬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해리포터 시리즈 속에 등장하는 교과서 신비한 동물사전의 저자이자 동물의 사족을 못 쓰는 뉴트 스캐맨더가 신비한 동물들을 서류 가방에 담아 도시를 누비며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와 맞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에즈라는 극도로 내성적이고 외로움을 타며 양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는 캐릭터 크레덴스 역으로 등장하죠. 에즈라는 트라우마를 가진 크레덴스를 신체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연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굳고 가슴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연기에 열중했죠. 조앤 케이 롤링의 소설과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그린델왈드 역인 조니 뎁의 가정폭력 논란으로 인한 하차, 에즈라의 절도 폭행 혐의, 조앤 케이 롤링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아쉬운 작품성 및 스토리로 인해 할리우드 역사상 최악의 저주를 받은 프랜차이즈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당초 5편으로 계획되었으나 3편이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편 제작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으며 4편이 제작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에즈라를 안고 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만큼 힘겹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나가는 곳이 한 곳 더 있었으니 바로 DC 확장 유니버스입니다. DCEU는 2013년 슈퍼맨의 탄생을 담은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원더우먼 시리즈, 저스티스 리그, 아쿠아맨, 샤잠 시리즈 등을 개봉했죠. 코스타리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에즈라는 누군가로부터 느닷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DCEU의 첫 번째 수장, 잭 스나이더 감독이었죠. 잭 스나이더 감독은 플래시 캐스팅에 대해 이야기했고 깜짝 놀란 에즈라는 충격과 불신에 휩싸인 상태로 어떻게 플래시를 연기할 것인지 우다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에즈라는 CW 버스에서 플래시를 연기하는 그랜트 거스틴을 제치고 DC 확장 유니버스에 플래시로 캐스팅됐죠. 플래시는 빛보다 빠른 스피드로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다쟁이 슈퍼히어로입니다. 에즈라의 플래시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수어사이드 스쿼드, 저스티스 리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 출연했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가 스피드 포스를 사용하는 장면은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장면 부문을 수상합니다. 플래시 단독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대본 수정, 감독 교체,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제작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승승장구하던 에즈라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사생활 논란에 휩싸입니다. 에즈라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총에 대한 집착은 대중으로 하여금 정신건강과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했고 그 외에도 폭행 강도 등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죠. 이로 인해 플래시는 테스트 상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개봉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DC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DC 확장 유니버스는 DC 유니버스로 리부트됩니다. 이에 따라 제작비만 9천만 달러가 든 배트걸은 폐기됐고 원더우먼 3는 취소됐으며 헨리 카빌은 슈퍼맨에서 하차했죠. DC 스튜디오는 에즈라의 논란 때문에 제작비 2억 2천만 달러의 플래시를 폐기하기엔 출혈이 크다고 판단해 플래시는 간신히 도마 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022년 8월 에즈라는 성명을 내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 치료를 시작했다며 과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플래시는 여러 문제와 논란을 딛고 지난 6월 14일에 개봉했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플래시를 지금까지 만들어진 위대한 슈퍼히어로 영화 중 하나라고 표현했죠. 그럼 플래시를 보러 극장에 가야 하는 저는 이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